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사랑과 순결이 넘쳐 흐르는 이 땅.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사이에 모순을 하나씩 벗기는 아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한가운데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군사 분야로 얘기를 나눌 건데요. 주제기는 오늘은 작전 지휘권과 많이 뜨겁죠. 한미 간에 진행된 군사훈련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철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철수입니다. 제가 이름이 또 이러다 보니까 지난 방송에서도 그죠? 네. 자꾸 이 주한미군 철수냐, 미군 철수 얘기하려고 철수냐 이렇게 연결짓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이 주한미군 철수는 사실 철수라고 하면 미군이 스스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죠? 예. 하지만 실제로 주한미군은 스스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여기 이번 방송 예전에 화살총님 방송했을 때 그때 내용을 보면 주한미군이 나갈 리가 없다. 왜? 너무 조건이 좋으니까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실제로 주한미군이 스스로 나갈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이 주한미군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한미군 철수라는 것보다는 이제 철거나 퇴거 이런 표현들이 더 맞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 이름이 철수라고 해서 안 의원님과 이제 좀 연결짓는다든지 아니면 주한미군 철수 이렇게 연결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사양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철수는 다른 철수죠. 아 그렇군요. 네, 대한민국에 많은 철수분이 계십니다. 저는 주로 종편의 철수, 그리고 여러 가지 기득권의 철수 이런 것들은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얘기를 슬슬 들어가 볼까요?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주한미군이 스스로 나갈 일이 없다. 그런데 실제 요즘 미국을 좀 보자고요. 근데 미국을 돌아봤을 때 워낙 경제난이 심각해서 미국의 국방비도 부족하고 그리고 미군을 동부가 신속 기동군화 한다 어려운 말 쓰고 있어요.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 과연 주한미군이 정말 스스로 나갈 가능성이 없나요? 스스로 나갈 이유가 없죠, 일단.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난번 방송에 말했던 것처럼. 그렇죠. 말씀드리면 이제 주한미군은 국군의 작전 통제권도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죠. 네. 한국에 대한 영토 사용권도 가지고 있죠. 게다가 주한미군 장병들은 치해복권, 그죠? 이른바 이제 한국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한국법으로 재판도 받지 않죠. 네. 이것도 전부 다 이제 지난번 화살총님 말씀하신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특권으로 인해서 주한미군이 스스로 나간다? 저는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어떠한 압박에 못 이겨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가는 일은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미군 철수를 한다? 저는 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나갈 확률은 거의 적다.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죠. 1994년에 평시 작전 통제권을 우리 군에게 반환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뒤에 좀 더 깊이 얘기해 보겠지만은, 전시 작전권을 또 대한민국으로 환수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조건이 좋다라고 하셨지만, 이런 특권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한미 관계가 좀 더 공평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없을까요?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994년도에 우리가 평시에 작전 통제권을 반환받은 적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반환이 누구의 노력에 의해서 반환이 되었냐 이것이 중요하죠. 전부 다 한국 여론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데 그죠? 주한미군의 문제 그리고 미군 범죄에 대한 문제 그런 데 대한 어떠한 이제 여론도 없는 상태인데 미국이 스스로 야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한미 관계가 너무 불평등한 것 같아. 우리에게 권리가 너무 많고 자네들에게는 이 의무만 잔뜩 지어져 있는 이 한미 관계 너무 불공평한데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나가야겠어. 설득력이 떨어지죠. 웃음이 나옵니다 갑자기. 미국은 동북아 패권과 한국에서의 특권을 위해서 작전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실제로 94년도에 그 평시 작전권 환수라고 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펼치긴 했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본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미국은
평시 작전권을 한국에게 이양했다고 하고 있긴 하지만요. 예. 평시의 위기관리 권한을 비롯해서 작전계획 수립권이라든지 한미합동훈련에 대한 계획 및 실시, 즉 이제 군사훈련을 누가 주도하느냐,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바 정보관리죠. 즉 이제 주로 보면 대북 정보가 되겠습니다만 대북 정보를 미국이 사실상 이제 독점적으로 수집하는. 그래서 그들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한국군에게 넘겨줄 건 넘겨주고 그런 상황으로 이제 실제 한반도의 이 국방 체제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이 우리에게 작전 통제권을 이제 먼저 주려고 한다라는 부분은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외부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이 어쩔 수 없이 안 주면은 큰일 나는 상황. 그죠? 안 주면은 이를테면은 뭐 전부 다 죽는다든지 뭐 그런 이제 상황이 제기된 게 아니면 실제로 그들이 줄 리가 있겠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이제 주한미군이 연합권한 위임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말이 좀 어렵네요. 예, 이 한미연합 사령관인 주한미군 사령관의 권한으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위기관리 권한이라든지 네. 작전권 수립권 그리고 이제 대북 정보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미연합군의 사령관이 권한으로 그거를 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시에 작전 지휘권을 이제 한국군에게 이관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은 온전히 이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맞게 되겠죠. 네. 뭐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인 것 같은데 그러면 평시 작전 지휘권은 돌아왔어요. 작전 통제권은. 그리고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합의하셨던 전시 작전 통제권이 원래 작년이죠. 2012년. 에 돌아오기로 했다가 이명박 각하께서 2015년으로 연기를 하셨다면 환수 연기를.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취임한 지 6개월 좀 넘는 대통령 요 정권 하에서도 전작권, 이 전시작전 통제권 받는 거를 우리가 환수죠. 환수를 안 하겠다. 더 늦출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이 지난번 화살총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계륵이 돼버린 거예요. 계륵이요? 그러니까 한국군이 그죠? 한국군 지휘부가 우리 작전 통제권 우리한테 있으면 안 돼. 그럴까요? 지금 하면서 한국군은 미군에게 주려고 그러고 그죠? 네. 미군은 아니야, 니들이 가져 이래가지고 미군은 우리에게 주려고 그러고 그 누구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 작전 통제권 그죠? 나한테 주면 안 되나? 그래서 그 화사총님 그러시던데, 예. 진보 진영이 좀 어떻게 해가지고. 예. 자, 이거 이제 실제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는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하게 돼 있는 전시작전권을 대한민국 국군으로 그렇게 이제 환수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현재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논의가 됐던 그 환수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육군의 작전권을 반환하는 것이지 공군과 해군은 해당 사항이 없었다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전시작전권의 이양이라고 하는 것도 애초의 이양도 반쪽짜리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작전권 반환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 한국의 보수 진영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 8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당시에 그 한나라당과 네. 군 원로 등 온갖 보수 진영의 반대로 논쟁이 과열됐다고 하죠. 하지만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나 미국 간의 이 협의에 의해 가지고 2009년 10월 22일에 한미안보연구회 국제회의가 있습니다. SCM이 있는데 거기에서 네. 당초 이제 2012년 4월 12일자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에게 환수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했던 바가 있어요. 2012년 4월 12일이면 지금으로부터 1년 한 4개월쯤 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원래대로라면 그죠? 돌아왔어요. 그나마 이 훼손된 우리의 주권을 온전하게 바로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러나 2010년 6월 27일에 보면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죠?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전시작전권 환수를 당초에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15년 12월에 가서야 우리가 이 환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된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 이 2015년 12월까지 연기하고 더 이상의 연기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대한민국 해군과 공군의 작전권은 계속 미국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온전한 형태의 작전권 반환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것을 또다시 2015년 이후로, 그죠? 2015년은 아직은 곤란하다라고 하면서 더 연기해달라. 그러니까 더 우리를 지휘해달라. 참네. 저는 그래서 이 합참의장 이하, 그죠? 네. 이 육군, 이 3군 이제 이 참모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군의 장성들은 저는 전부 다 군복을 벗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아니, 장성이라고 하면 주로 네. 이 사단급의 네. 이 여단 이상 사단급의 지휘관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 지휘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략적 차원에서 한 국가의 전반 국방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전체 군대를 어떻게 운용하겠는가라고 하는 자기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그런 우리나라 군대는 자기 판단이 없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없는데 머리에 별은 달고 있는 거죠. 그 장식이잖아요. 실제로는 하는 역할을 보면 어떤 이제 장교급의 역할밖에 안 되는 건데 별을 단 장성이라고 한다면 그죠? 적어도 이제 사단급의 군단급의 그러한 이제 종합적인 이제 군대 운용에 대한 하나의 일관된 수립 계획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적어도 장성으로서 그리고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라고 하는지 그런 식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들이 기본적으로 본다면 저는 원래는 이게 이렇게 돼야 맞는 거죠. 군부는 작전권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국민 여론상 지금은 곤란하다. 미국에게 좀 더 주자. 그러면 이제 군부는 자주국방 어떻게든 지휘권을 가지고 오려 하다가 또 이게 외교적으로 또 문제가 되니까 뭐 그러면 다음에는 꼭 우리에게 달라.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원래 맞거든요. 일반적인 공기업이라든지 여러 이제 국가 기관들을 보세요. 전부 다 모든 기관들이 자기네 기관의 권한을 더 늘리려고 하지. 줄이려고 안 하죠. 자기가 있는 권한을 주려고 하는 데는 아무도 없거든요. 단적으로 본다면 검찰청을 보십시오. 검찰청이 언제 한번 우리가 적어도 형사소송권을 우리가 쥐고 있는 건 무리가 되니까 그죠? 경찰 니들이 가져 이런 얘기 형사소송권을 좀 더 가져줘. 그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군부는 그야말로 이상하게 그죠? 군대라고 하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작전권을 자꾸 미군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화살총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은 머리는 없다고. 네. 팔과 다리만 있는 것 같다고. 예. 받아서 하니까. 예. 가만히 또 떠오르네요. 참 이게 웃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데 웃음뿐이 안 나옵니다. 그 작전권 반환은 절대 안 됩니다. 그 작전권 반환하면 미군이 이 땅을 언제 떠나버릴지 몰라요. 아니 미군 떠나고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아직 스스로 군사작전을 수립할 능력이 없어요. 북한군이 존재하는 이상 작전권 반환은 절대 불가입니다. 네, 아니 이분 말씀 들으니까 좀 전 당황스러운데 우리나라 군사 작전을 수립할 능력이 없다. 근데 군대 지휘는 작전이잖아요. 이게 뭐 지휘를 하려면 딱 작전을 일로 가고 절로 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수행할 지휘관들이 군사 작전권 이런 능력이 없다. 그리고 지휘관을 그걸 또 이제 안 받으려고 한다. 이러면은 우리 국방부 스스로가 아까 좀 더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군사 작전을 짜기 싫어하는 거 아닌가. 이 전화하신 분의 의견하고 좀 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우리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보시면요. 자주국방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비용?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자주방위가 우리나라가 모든 국방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들고 그래서 한미 간의 연합방위 체제가 적절하다. 한국의 경제권 아직까지 우리는 선진국으로 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 국방 비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
자주국방을 실질적으로 북한을 보면 북한은 그거는 자주국방이에요. 한국전쟁 당시에 중국군이 와 있었습니다만 50년대 후반이죠. 58년이죠. 그때를 계기로 이제 중공군은 전부 다 철수를 했고 예. 그 이후로 이제 북한 영토 내에 외국 군대가 있었다라는 보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북한은 온전하게 자주국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제 북한 핵 관련한 그러한 내용들을 보더라도 북한의 핵 보유를 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상당히 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면들을 볼 때 북한은 이제 자주국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보면 이 대한민국은 그죠? 자주국방이 돈이 많이 든다고 하면서 연합방위를 띄고 있는데 북한보다 10배 이상의 군사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방부의 이 통계를 본다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10배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연합방위를 해야 된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군사작전 수립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수집 분석이 철저하게 미군에게 의존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은 이제 한반도에서 북한 쪽에서 예를 들었던 좀 이제 유의미한 그러한 이제 보도가 나온다고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 매우 이 강성의 네. 그러한 이제 발언들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면은 주로 이제 한국 국방부가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네. 브리핑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한미 연합군은 정보 자산을 총동원해 가지고 북한군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정보 자산을 총 가동한다고 할 때 그게 실질적으로는 다 미국선이라는 거죠. 미국의 정보가 기본이죠. 한국군도 정보팀을 가동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전방부대의 사병들이 이제 감청팀. 아. 예. 그래서 이제 휴전선 인근에 있는 인민군들 그 이제 인민군 통신을 감청하는 그 정도가 되겠는데 이 전략적 차원에서의 정보 수집을 보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군사위성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랄지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정보 의존이 60년간 지속이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서 갑자기 이제 자주국방을 한다라고 하니까 군지휘관들이 결단을 못 내리는 거죠. 아. 예. 머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머리 이제 못 키웠으니까. 지난 60년간에 이어져 왔던 모순의 총체적인 결론으로 지금 나타나는 문제다.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번다. 돈은 사람이 번다. 저는 이게 정확하게 지금의 이제 한미연합사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왜냐면은 북한군의 정보나 동태에 대한 정보를 이제 미군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군은 그 미군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주를 부리는 건 누굽니까? 우리 장병들이죠. 그렇죠. 일선에 있는 그죠? 우리 60만 장병들이 열심히 제주를 부립니다. 그래가지고 뭐 육해공 합동 군사 훈련을 하기도 하고 지난 뭐였습니까? 독수리 훈련 해가지고 막 각 사단별로 부대별로 막 훈련 막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제주를 부립니다. 그죠? 네. 그런데 과연 이게 그 혜택을 누가 가져가느냐라고 했을 때, 야 이게 진짜 미국이 그죠? 한반도에서 그들의 정치적 요구를 실현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한국의 이 한미 간의 한미연합군의 군사훈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데 저는 돈 아까 얘기를 하는데 미국 무기만 안 사도 돈 많이 주겠구만요. 안 그렇습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따지고 들어가면 이 실질적으로 뭐 차세대 무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 논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F-35 이런 그렇죠. 거. 대표적으로 뭐 이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랄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 매번 이제 국제적으로 여러 기종들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네. 1년을 말씀드리면 이제 차세기 전투기 사업이 있죠. 네. 차세기 전투기 사업 과정에서도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에 뭐가 얘기됐습니까? F-15K가 이야기됐었고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의 유로파이터가 있죠. 예. 이들 기종들이 경쟁을 형식적으로 하긴 합니다. 네. 형식적으로 하긴 하는데 언제나 결론이 정해져 있죠. 미국 거잖아요, 다. 그렇죠. 그렇게 정해지는 경우에는 이제 한미연합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죠? 이 호환성, 그죠? 한국과 미군 간의 장비의 호환성에 이 초점 그러한 장면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비용이 비싸지만 미국 무기를 사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거든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실질적으로 이제 한미연합이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 내에서 미국이 전체적인 군사적 판단을 독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군사 작전이라든지 군사 훈련 계획들을 미군이 입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지속되는 한 한국군이 제 아무리 돈을 때려 붓는다 하더라도 자주국방의 길은 요원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말씀대로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자체 대한민국 군대가 군사 지휘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정보도 미국에 의해서 의존하게 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군사 작전도 미국의 세운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 최근에 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조만간 아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8월달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라고 예. 한미합동 군사 훈련이 예정돼 있죠. 이 지난 상반기에 보시면 그 키리졸브 훈련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그 당시에 또 한반도가 상당히 아주 좀 뜨거웠습니다. 그죠? 군사적 긴장이 높았었는데 매번 이렇게 한미합동 군사 훈련을 진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이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의 방위를 위해서 그냥 들어와 있는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겠죠. 기본적으로는 이 한반도 유사시라는 제목으로 대북 전쟁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되죠. 북한 정권을 어떻게 붕괴시킬 것이냐. 거기에 대한 작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작전 계획을 실질적으로 이제 테스트해보는 그러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이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연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미연합군은 그 대북 작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예. 그 작전 계획이 얼마만큼 현실성 있고 실효성이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테스트하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벌이게 됩니다. 당장에 또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게 8월 달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있죠. 이것이 이제 그 이전 단계를 보시게 되면 3월 달에 네. 키 리저브 군사훈련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올 3월 달에 보시면 이제 그 3월 초에 키 리저브 훈련이 시작이 됐었고 그것을 그대로 이어가지고 4월 달부터 독수리 훈련이 진행이 됐죠. 네. 이번에 또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 주한미군의 대북 작전 계획이 작전 계획 5027이 있는데요. 이 작전 계획 5027이 단순히 탁자 위의 문서로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군사훈련으로 현실화돼 가지고 반복 훈련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세계 최대 군사 대국이라고 주장하는 미국이 직접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미국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으로 북한 정권의 붕괴를 목표로 한 그러한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의 규모가 그야말로 방대할 수밖에 없고 사실상 핵전쟁 상황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지금 핵실험을 3번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진행되는 한반도 전쟁이라고 하면 그것은 핵전쟁이다. 이렇게 되는데 한미연합군이 지금 핵전쟁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도 뭐 샤이엔인가 뭐 이런 핵잠수함 들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핵동력 잠수함 샤이엔이 지난 이제 올 3월 달에 키리저브 훈련 당시에 들어왔었고 그 다음엔 이제 핵 전략 폭격기라고 할 수 있는 B-52 전략 폭격기가 이제 한반도 상공으로 이제 들어왔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키리저브 훈련이 끝나고 나서였습니다만 3월 24일이었죠. 그 B-2 스텔스 전폭기 네. 그 한 대에 2조 원 한다고 하는 그, 예. 예, 그 전폭기 날라오는데 26억 원 든다고. 예. 그 스텔스기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사실상 최근에 이제 이 대북 군사 훈련들을 보게 된다면 훈련에 동원되는 것이 핵 추진 항공모함, 핵 잠수함 등은 기본이고 스텔스기까지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최첨단 무력 여기에다가 이제 핵무력 등을 이제 전면화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훈련의 위험성이랄지 그리고 이 훈련의 규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사실상 이 한미연합군이 벌이고 있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북한에게 상당한 이제 위협이 되고 있겠죠. 북한은 실제로 이 한미연합군의 군사훈련에 대해서 우리 군은 언제나 이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연례적인 훈련인데 연례적 왜 그러냐? 연례적인 훈련이 너무 과민반응하지 마라. 북한은 또 이를 빌미로 도발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를 두고 이제 북침 전쟁 훈련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매년 강력한 비난을 하고 있고 군사적 대응 조치도 계속적으로 단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의 이 군사적 위기가 계속적으로 고조가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군사적 위기가 고조가 되면 이걸 통해 가지고 미국은 또 미군 무기를 한국 정부에다가 또 팔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갑리다에 출연하고 있는 거친 숨소리 김대규입니다. 자, 국민을 주인으로 보는 방송 그리고 갑으로 보는 방송 주권 방송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도 계속 방송할 수 있게 되는 데는 많은 후원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방송 하나 지키는 것이 우리 시대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탄압받은 정당 또는 탄압받는 방송이 어디인가를 생각하시면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주권방송에 할 일은 되게 많습니다. 알려야 될 진실도 많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두 다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을 더 보태주시고 민들레 홀씨 회원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좀 이제 크게 나누어 보게 된다면요. 예. 이 키리저브 훈련과 을지 프리덤 훈련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 훈련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3월 달에 있었던 키리저브 군사훈련은 야외 실전 연습 및 유사시에 미군의 이 신속 증원을 보장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이 좀 핵심적으로 다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8월 달에 수행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여기서 중요한 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른바 워게임을 하는 거죠. PC방에서 하는 게임 같은 거죠? 예를 쉽게 이해하면.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그 게임과는 같지 않겠죠. 예. 네,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이 프로그램 모델에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제 산입시켜 놓고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죠. 컴퓨터를 돌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유사한 전장 상황과 가장 유사한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8월 달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지휘부 연습과 또 이 중요한 것은 을지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전쟁 지원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을지훈련 상황이 되면 공무원들이 대거 투입이 되죠. 예. 그래서 주로 보시면 이제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8월 달 을지훈련 기간이 되면 꼭 이렇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이제 희한한 잠바 입고 재난복 같은 잠바 입고 모여가지고 국무회의 하면서부터 분위기를 잡아요. 벙커에서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각 구청이라든지 이 시군구별 공무원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유사시의 이 공무원 활동 대책들을 이제 테스트하는 그것이 이 을지훈련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잠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작전계획 5027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50이 미 태평양 사령부 작전번호다 이런 게 들리던데 이게 맞나요? 그렇죠. 그 작전계획 5027은 주한미군 그러니까 미군의 작전계획인데 미군은 사실상 전 세계 권력을 이제 그들은 커버하겠다라고 전 세계 권력을 이제 담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5가 이제 태평양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27은 이제 그 다음에 수행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은 한반도 전면전에 대한 상황은 이제 5027이 되겠는데 한간에 많이 이야기됐던 이제 북한의 급변사태설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5029 그리고 이제 5030 여러 가지 작전 계획들을 마련을 해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미합동 군사훈련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번호서부터 보면 미국에서 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우리나라 군대는 참여하는 정도. 작전 계획 자체가 그렇게 볼 수 있네요. 미 국방부가 수립하는 작전 계획에 한국군이 와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작전권이 미군에게 있기 때문에. 참 작전권이 없을까 이런 문제까지 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키리조브 훈련, 을지훈련, 가디언 훈련 참 이름도 어렵습니다. 근데 연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진행되는 훈련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은 좀 그 근본적인 뿌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실제로 한미 합동훈련은 1969년까지 뿌리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한미는 포커스 레티너라고 하는 합동군사훈련을 실시를 했는데요.
이 합동군사훈련이 71년에는 프리덤 볼트 훈련으로 그리고 1976년에는 이게 좀 유명합니다. 팀 스피리트 훈련으로 이게 그렇게 들어봤어요. 이제 계속적으로 점점 대규모화 되면서 합동군사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팀 스피리트 훈련이 제기됐을 때 이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이전 시기의 훈련과 다른 지점이 대표적으로 핵전쟁 훈련이라는 것이죠. 주목할 거는 그 당시에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었어요. 70년대니까요. 70년대. 지금 미군의 정상적인 발언을 봐도 그래 우리가 배치했는데 지금은 없다 이 그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수했다라는 얘기. 예, 그죠? 제가 철수입니다. 예. 그 실제로 이제 1975년도에 미국 국회에서 이 나왔던 민주당 소속의 델모스 의원의 발언을 보게 되면 네. 미국이 한국에 1000여 발의 전술핵 무기를 가지고 있고 54대의 핵 적재기를 배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오. 네, 실제로 그 당시에 주한미군은 핵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핵 보유는 바로 50년대 후반부터 핵을 반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리영희 교수님이 냈던 책에 반세기 신화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83년도에 미 육군 참모총장 에드워드 마이어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미국의 핵미사일 사용이 제약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배치된 핵미사일에는 기본적 판단과 권리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약이 없다는 거죠. 그럼 주한미군 사령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관은 그 판단과 결정을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만 하면 되는 거죠. 한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보고 없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미국은 한국 정부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면적인 이제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팀 스피리트 훈련을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상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매우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한 과정에서 1991년부터 무엇이 얘기되죠? 북한의 이른바 이제 핵개발설, 영변 핵개발설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북한이 영변 핵발전소를 통한 이제 핵개발을 나서게 됐다. 우리가 핵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는데 그 이전에는 뭐가 있냐면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팀 스피리트 훈련이라고 하는 핵전쟁 훈련이 되고 핵전쟁 있었다. 상황을 가상한 한미 간의 군사 훈련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실제로 이 팀 스피리트 훈련은 이 90년대 북미 간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강력한 요구에 통해 가지고 일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네. 92년도에 중단된 바가 있고요. 그런데 미국은 이제 팀 스피리트 훈련이 중단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훈련의 이름을 바꾸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994년부터는 한미연합 전시증원 훈련 이거를 이제 RSOI 훈련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실시를 하다가 1996년도부터는 이제 한국군이 주도하는 호국 훈련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군은 1961년부터 매년마다 이 독수리 훈련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2002년부터 RSOI와 통합을 해가지고 규모를 확대하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8년에 접어들어서는 이 한미연합 전시증원훈련 다시 말씀드리면 한반도 유사시에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미군 주력 부대를 한반도로 이제 증원 배치하겠는가 이것을 연습하는 그 RSOI 훈련을 이 2008년부터는 키 리저브 훈련으로 명칭을 변경을 해가지고 키 리저브 훈련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 리저브 훈련의 역사적 뿌리를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70년대 팀 스피리트 훈련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되죠.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에 어떻게 하면 미 주력 부대를 한반도에 가장 빠르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속 배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이제 이 연습하는 그런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뭐 연례적인 방어 훈련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상을 보면 그렇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실제로 이제 전쟁 가능성을 대비한 전쟁 가능성을 상정한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이것이 군사적 긴장도를 매우 격화시킬 그러한 이제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네.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저도 미국 싫습니다. 그 군사력만 대단했지 사실 약한 나라 괴롭히는 게 그 사람들 하는 일 아닙니까? 하지만 한반도에서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는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어요.
군대도 전쟁을 대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 군대가 전쟁 훈련하는 건 당연한 거죠. 저는 지금 우리 군의 훈련 기강이 오히려 해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군사 훈련을 안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더 해야 합니다. 서해교전에 연평도에 충돌은 이어지는데 아니 북한군과 싸워서 일단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분 말씀도 일리는 있어 보여요. 북한과 싸워서 일단 이겨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전쟁 훈련하는 게 뭐가 문제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이제 군대가 전쟁 훈련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군대라고 하는 부분이 원래 이제 유사시에, 그죠? 평시에 군대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죠? 군대는 유사시에 사용을 하는 것이죠. 평시 사용 쿠데타죠. 민주국가에서. 대한민국이 좀 지난 역사를 봤을 때 평상시에 군대를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주로 대표적인 인물이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예. 그렇죠. 그 사람은 집권할 때부터 군대를 이용해서 이제 집권을 해서 통치 기간에도 계속 군대를 사용했어요. 네. 유신 이후에 계엄령, 무조건 긴급 조치, 그래가지고 대학 교정에 탱크를 배치하고, 근데 실제로는 군대는 그런 이제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위협이 제기됐을 경우에 그 위협을 억제하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군대의 본연의 임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사실상 시위 진압 훈련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물론 군대는 전쟁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이 곧 생명이죠.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군사 훈련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어떤 전쟁을 훈련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게 제기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독도 영유권, 네. 예,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이제 해상 분쟁, 주변 국가의 다양한 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군은 한일 간의 외교 관계, 한중 간의 외교 관계를 중시한다고 하면서 이 동해나 서해, 해상에서의 적극적인 군사훈련에 거기에는 매우 소극적이에요. 사실상 이것은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군이 실제로 60만 대군을 아우르고 있지 않습니까? 많죠. 이 60만 대군이 사실상 일본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중국 앞에서도 한마디도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모든 군사훈련이 북한 공격으로만 북한 유사시에 북한 정권은 붕괴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점령할 것이냐, 그것으로 모든 이제 군사훈련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다. 국방 정책의 상당한 편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군사훈련이 한미동맹의 효율을 더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자주국방의 길을 나간다라고 하고 작전권을 언젠가는 우리가 환수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을 한국군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한국군이 한반도 상황을 더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군사훈련의 내용을 보게 된다면 한미동맹의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 즉 이를테면 미군 어떻게 하면 미군이 더 빨리 오게끔 우리 한국군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군사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군사훈련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자주국방의 길은 더 요원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이 불합리한 그런 측면이 존재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군대가 훈련이 생명이지만 어떤 훈련을 하느냐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단호하게 네. 한국군은 한국군의 자주국방을 위한, 자주국방을 향한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러한 자주국방의 범주에는 비단 북한뿐 아니라 전반 주변적인 이 동북아 정세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그러한 훈련이 제기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왠지 말씀 들어보니까 참 어려운 길처럼 보입니다. 뭐 하려면 작전 지휘권도 해야 되고, 뭐 지난번 방송 나왔던 상호방위 조약, 뭐 여러 가지 참 첩첩산중이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 한국 사회에 이 한미 관계가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미 FTA랄지, 네. 그리고 예전에 뭐 97년에 IMF 협정이라든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어느 부분보다도 가장 불합리한 부분, 가장 이것이 이제 이른바 이 우리나라 이익이 침해당하는 그러한 이제 부분이 바로 군사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번 8월 19일서부터 20일까지 을지 후리던 가디언 훈련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난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3, 4월에 한반도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위기까지 있었는데 이 을지 후리던 가디언 훈련이 다시 진행이 되면 또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될지 전쟁 위기가 고조로 치달할 수 있는데 을지 후리던 가디언 아까 앞서서 좀 말씀해 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기본적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이제 수행이 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한미연합군은 이와 같은 바로 지휘부 연습이죠. 예. 지휘부 연습과 그리고 한국 정부의 전쟁 지원 네. 이런 부분이 중심이 되는 을지 훈련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지 훈련은 사실상 이제 키 리저브 훈련은 기본적으로 야외 기동 훈련 성격이 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을지 훈련은 그것이 아니라 이 지휘부 데스크에서 벌이는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거기에 이제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2008년부터 매년 8월달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정부 및 군사 분야 종합 지휘소 연습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와 한미연합군의 관련 수뇌부가 서울 인근 지역의 B1 벙커에 들어가 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적용을 하면서 전쟁 지휘를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을지 훈련에 동원되는 병력은 대략 한국군 5만 5천 명 가량, 그리고 이제 미군은 1만 명 가량 이렇게 좀 이 투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사실 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의 전신은 을지 포커스 렌즈라고 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 을지 포커스 렌즈 훈련은 1954년부터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포커스 렌즈 훈련이 있었고, 그리고 1968년도에 그때 이제 이른바 그 121 사건, 예, 김신조 사건이 있었죠. 네네. 그 사건을 계기로 이 정부 차원의 군사 지원을 위한 을지 연습이 실행이 되면서 이 실질적으로 오늘날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의 대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이제 이야기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일 경우를 상정한 이 워게임 시뮬레이션 결과는 간간히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도에 합동참모본부가 실시한 남북 군사력 평가 연구에서는 한반도 전쟁이 발발을 하면 전쟁 발발 이후 24시간, 즉 하루 내에 수도권 시민과 한국군, 주한미군을 포함한 사상자가 어떻게 되느냐? 23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1994년도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죠. 그러네요. 예. 94년도에 워게임의 결과를 보면 한반도 전쟁 발발을 할 경우에 첫 하루 동안에 15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한다라는 이제 분석 결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약 10년을 거치는 사이에 150만 명에서 230만 명으로 엄청나게 더 늘어난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은 작년인가요? MBC 드라마 제가 좋아하는 이승기 씨 나와서 했던 더킹 투 하츠? 예. 거기서 마지막에 남북 대결 군사 그렇죠. 대결고 군 장성이 했던 얘기로 기억하는 데서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았다. 근데 그게 근거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94년도에 실행됐던 그때도 이제 그런 그 드라마 장면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전쟁 초기에 150만 명, 예, 그렇게 인명 살상이 있게 되는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한국군 장성의 이 연기를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것도 다 94년도 자료라고. 네,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94년도에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94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할 계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있었던 230만 명도 지금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북한이 첫 번째 제1차 핵실험을 단행을 했던 게 2006년이었죠. 2006년에 1차 핵실험, 2009년에 2차 핵실험. 올해 2월 달에 3차 핵실험을 단행을 하면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그렇게 이제 자리 잡았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한반도 유사시라고 할 때 북한군이
어우 도저히 안 되겠는데, 우리가 참 핵을 보유하긴 했지만, 안 되겠다, 우리 그만 우리 정부를 해체하고, 그죠? 어쩔 수 없지 뭐 미국이 우리를 통치해야지, 그렇게 갈까요? 아니, 그럴 리가 없죠. 사실상 이제 한반도 유사시라고 하는 바로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고, 핵전쟁 상황이 도입이 되게 되면 사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우리 군에 매우 호전적인 발언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원점 타격. 그렇죠. 기억 남습니다. 올해 3월 달인가요? 저는 그 발언 멘트가 너무나 의미심장해요. 예. 도발 원점은 물론, 그죠? 지원 세력과 지휘 세력까지 타격을 한다 그러고, 그 노동당 청사의 창문을 깨부실 수 있다 그러고, 예. 그런 내용들 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어떤 상황으로 볼 수 있냐면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상황이죠. 비핵 보유국. 대한민국은 핵이 없지 않습니까?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예. 비핵 보유국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을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쥐가 고양이한테 덤비는 거죠. 그렇다고 뭐 북한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고,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라는 발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국가보안법상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죠. 사실상의 핵 보유국은 핵 보유국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죠? 네. 왜냐면은 미국이 북한을 아직까지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북한이 고양이의 지위를 아직 획득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북한은 사실상의 고양이죠. 사실상의 고양이. 위험한 발언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찌 보면 또 대한민국 군은 이제 미국의 해구산을 등에 업고 있다라고 네. 자부를 하고 있지만,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일종의 좀 이제 자기 뒤에 미국이라고 하는 그 이제 외세를 믿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쟁 나면 핵무기가 터지면, 그죠? 주한미군과 우리 장병들, 수많은 민간인들이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생지옥이 펼쳐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상 지금 이제 국방부가 이런 호전적인 발언들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막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장난을 막 치고 있는데, 네. 불장난을 하고 있는데, 막 슈루탄 상자 옆에서 막 성냥 가지고 막 딱총놀이하고 불장난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한순간에 확. 야, 저러다가 저거 하나 잘못하면 저거 그냥 터지면, 그죠? 북한이 그런 얘기 했었죠. 누르면 발사되는 것이고, 그죠? 예. 네. 발사되면 터지는 거지 않습니까? 야, 정말로 지금의 한반도 정국이 그야말로 걱정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네. 참 답답하고 깝깝하고 어렵습니다. 주한미군이 뭐 어느 나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또 이런 나라가 있을까마는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군사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이런 한반도. 그래서 한반도는 늘 전쟁 위험이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너무나 명쾌한 답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이나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뭐 지금 보수 세력들은 그들의 업적을 어떻게든 훼손을 못해가지고 안달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손바닥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현명하신 거죠. 방법이 평화통일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예, 평화통일이 답입니다. 그런 면에서 6.15 공동선언은 네. 김대중 대통령의 탁월한 선택이었다. 14선은 어떻습니까?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의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예전은 그렇죠. 그 방안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합의하셨다는 것이, 역시 노무현 대통령이, 그죠? 우리 민족의 미래와 우리 남북한 전체를 통틀은 우리 민족 전체의 이 평화와 미래에 대한 뭔가 어떤 신념과 비전이 있으신 분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국가 대사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말이죠. 네. 우리가 맞아, 북한 쟤들이 뭔데 우리한테, 야, 우리는 미국이 있잖아. 야, 그냥 밀어버려. 예? 그런 식의 감정적인 대응을 통해 가지고는 돌아오는 것은 군사적 충돌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검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1년도였죠. 연평도에서 실질적으로 포격전이 발발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또 지금 연평 주민들 어떻습니까? 엄청 한반도 군사적 긴장만 이야기가 되면 바로 뉴스 달려갑니다. 그죠? 연평도. 아, 우리 국민들의 삶을 왜 이렇게 초조하게 만드냐 이거죠. 네. 예.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은 뭐냐? 평화통일이다.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도 합의했던 거예요. 칠산남북 공동성명에서. 그렇죠. 예. 조국통일의 3원칙으로서 자주와 평화, 민족대단결. 예. 물론 이제 그 평화가 평화 통일을 의미하죠. 예, 평화통일이죠. 예. 예. 그런 면에서 박정희 대통령도 그것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인데 아니 왜 그분의 따님이 되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죠? 예. 아니 왜 그 아버지의 업적을 그죠? 이번에 보니까 휴가철에 저도 가셔가지고 네. 아버님과의 이 추억을 상당히 빠져 계시던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님과의 추억도 좋은데 뭐 그런 거 말고 그죠? 7.4남북 공동선명의 그 경험들 그 추억을 좀 되살리는 게 좀 어떨까 그런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북한이 사실상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면 평화가 옵니까 번영이 옵니까? 긴장이 옵니다. 전쟁이 올 것 같습니다. 북한을 자극하면 방사능이 와요. 네. 웃을 수 있지만 웃지. 그죠? 어쩌... 예. 실제로 저희가 지금 바로 우리 옆에서 일본의 지금 후쿠시마 사태를 눈으로 보면서 그죠? 예. 네. 이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군사적 긴장을 막 표출시키고 그리고 이것이 또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이제 좀 경쟁 심리, 자존심 등을 이제 자극을 하게 되면서 북한을 어떻게든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는 그러한 논리를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상당히 우려스럽죠. 결국에는 우리 장병들만 고생하는 것이고요. 연평도 사건 보십시오. 이 아들들을 군대에 보낸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하루라도 좀 온전하게 뭐 편안하게 그죠? 걱정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실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촉발시키는 행위 그것은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은 미국만 그 와중에서 무기 팔아먹고 그리고 동북아에서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는 미국만 좋은 일 시켜주는 그러한 꼴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린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양심과 정의가 넘쳐 흐르는 이 땅 식민 독재와 맞서 싸우다 감옥에 갔거나 어디론가 사라져간 사람들은 말고 하루아침에 위대한 배신의 칼을 휘두르는 저 민주인사와 함께 우린 너무 착하게 살고 있지. 아, 대한민국 오늘은 우리나라의 작전 지휘권 문제 그리고 군사훈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19일서부터 또다시 한반도에 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원치 않는 군사훈련 그리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무너뜨리는 작전 지휘권에 돌아오지 않음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국격이 높아지려면 작전 지휘 통제권도 가져오고 자주국방 만들고 군사훈련도 우리의 요구대로 우리식으로 하는 게 맞다. 근데 여전히 대한민국은 군사 문제에서는 특히 더 미국에 의존하는 이 현실 하루빨리 개선되고 개선이라는 표현이 안 어울리네요. 하루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린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어. 대한민국 저들의 공화국